1953년 서울거리. 한 외신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걸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절망이 찍혔죠. 무너진 건물, 판잣집, 맨발의 아이들,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 그는 본사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라 부를 수 없다. 100년이 지나도 회복 불가능할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작성했죠. IMF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끝났다. 저 역시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43년 후, 그 거리에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죠. 세계가 그 나라의 기술을 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국제경제 분석가로 27년간 일해왔죠. 주로 실패한 나라들을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 빈곤에 무너진 나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나라들이요. 아프리카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중동에서 5년을 일했죠. 동유럽의 무너진 국가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는지를요.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도 알죠. 1953년 서울. 제가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였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거의 없었죠. 판잣집들이 무너진 벽돌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없었죠. 그저 앉아 있거나 걷거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맨발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물통을 이고 있었습니다. 수도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세계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기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읽었죠.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었죠.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67달러가 어느 정도냐고요? 하루에 18센트입니다. 빵 한 조각 값도 안 되는 돈이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해가 나는 179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은 257달러였죠. 이집트는 165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파괴했다는 겁니다. 3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남한 전체가 불탔죠. 공장은 없었습니다. 도로도 없었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모두 끊겼습니다. 인구는 2천만 명. 그중 절반이 절대 빈곤이었죠. 문맹률은 78%였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명 중 1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원은요? 없었습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석탄도 없었죠. 기술은요? 더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라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UN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문서죠.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 세계은행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라 부르기 어렵다. IMF는 더 냉정했습니다. 경제 재건 가능성 거의 없음.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고요? 제게는 공식이 있었으니까요. 전쟁 더하기 빈곤 더하기 인구 과잉.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저는 그 공식으로 수십 개 나라를 분석해왔습니다. 예외는 없었죠. 단 한 번도요. 한국은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립한 나라들이죠. 그들은 한국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자원이 있었죠. 전쟁 피해도 없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나는 금과 카카오가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분석가로서 확신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요. 기록을 더 파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왜 이 나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 1960년대 자료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보고서가 나왔죠.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처음엔 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봤죠. 하지만 자료는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그 이름 앞에서 제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건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미국 원조 식량으로 연명하던 나라였죠. 공장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죠. 외화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학교부터 짓겠다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워싱턴 포스트 기사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지 책이 아니다. 타임지는 더 냉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나라. 세계은행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교육 투자는 시기상조.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경제개발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공장을 짓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죠.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했죠. 한국은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규모였습니다. 1950년대 말 초등학교 취학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5년 만이었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학교 건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천막을 쳤죠. 운동장에, 교회에, 빈 건물에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교과서가 부족했습니다. 한 권을 3명이 나눠봤죠.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교사로 투입됐습니다. 무리했습니다. 완전히 무리한 정책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곧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중학교 취학률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률도 올라갔죠. 숫자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개발도상국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가난한 나라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수십 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굶으면서도 보냈죠. 정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렸습니다. 빌려서라도 학교를 지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문화적 특성이라고 생각했죠. 유교 문화, 교육 열정,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자료를 더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문맹률 통계가 있습니다. 1945년 78%였습니다. 1958년 22%로 떨어졌죠. 13년 만에 문맹률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속도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도면을 볼 수 있었죠.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기 전에 사람부터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설계도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공장은 나중에 지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학교부터 지은 겁니다. 10년 후를 내다본 선택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죠.
만약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공장으로 들어간다면요. 글을 읽고 계산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노동자들이 들어간다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은 실패 공식에 들어맞는 나라였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실패하는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육에 올인하지 않죠. 미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내기도 버거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에 걸고 있었습니다.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선택이기도 했죠. 저는 다음 기록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1961년. 한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였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멈췄습니다. 10억 달러요? 당시 한국의 수출액을 확인했습니다. 4천만 달러였습니다. 10억 달러는 25배입니다. 10년 만에 25배 성장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이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망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수출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생선이었습니다. 김이었죠. 가발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산품이라 부를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 집약 제품은 하나도 없었죠. 산업국가라 부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0년 만에 25배 성장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 이코노미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죠.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세계은행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달성 가능성 없음. 논리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원이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본이 필요하죠. 한국은 셋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배 성장이요? 불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라는 끝이 보이는구나. 과도한 목표는 실패를 부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봤죠. 그런데요. 한국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울산의 공업단지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습니다. 그 위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돈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빌렸습니다. 외국에서 빌렸죠. 위험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광부였습니다. 간호사였죠. 젊은이들이 독일 탄광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죠. 왜 보냈겠습니까? 달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돈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송금됐습니다. 그 돈으로 기계를 샀죠.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올인이다.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도 같이 움직이고 있었죠. 젊은이들이 탄광으로 갔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도 읽었죠. 조국을 위해 참겠습니다. 조국이요? 경제개발에 조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가난과의 전쟁. 후진국이라는 낙인과의 전쟁.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만약 이 속도로 간다면요? 만약 이 집중력이 유지된다면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는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구조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의지만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없었죠. 구조도 없었습니다. 이건 성공하면 기적입니다. 실패하면 파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후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기록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 후반 자료였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말했죠. 문제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나라는 진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역사는 이런 순간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자료 속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9년 수출액 10억 달러.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1969년 10억 달러 달성.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인정했습니다. 운이 좋았구나. 네, 운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니었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분석가입니다. 패턴을 봐야 합니다. 지속성을 확인해야 하죠. 한국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철소 건설이었습니다. 포항에 짓겠다고 했죠. 대규모 제철소요.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철광석이 없었습니다. 석탄도 없었죠. 제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철소를 짓겠다고요? 세계은행이 반응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읽었죠. 비경제적. 실패 가능성 높음. 투자 불가. 세계은행이 반대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수백 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철강 산업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죠. 기술 장벽도 높습니다. 선진국들도 수십 년 걸려 이룬 겁니다. 한국이 뭘 믿고 도전하는 겁니까? 더 이상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고속도로로 잇겠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 한국의 자동차 보유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5만 대였습니다. 전국에 5만 대요. 고속도로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였습니다.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고속도로를 짓는다. 이코노미스트는 더 신랄했죠.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부터 만들어야 하죠. 자동차가 없는데 고속도로부터 만든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일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 달성? 운이 좋았던 거죠. 교육 투자? 우연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철소, 고속도로, 중화학공업.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과부하였죠. 저는 과부하로 무너진 나라를 수없이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봤습니다. 중동에서 봤죠. 동유럽에서도 봤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성장합니다. 목표를 세우죠.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춥니다. 돈이 떨어지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결국 무너집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불안했죠. 빚이 늘고 있었습니다. 외채가 쌓이고 있었죠. 지속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공장 지으면 됩니다. 문제는 버티는 힘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가? 대부분의 나라는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많이 버렸죠. 너무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라톤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질주였죠. 전력 질주는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곧 한계가 온다. 그리고 그 한계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1970년대 자료를 펼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2년 반 만이었죠. 포항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과부하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놓쳤는지 몰랐죠.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공식이 틀렸나?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27년간 쌓아온 분석입니다. 수십 개 나라를 본 경험이죠. 틀릴 리 없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직 위기를 안 만난 것뿐이죠. 진짜 시험은 위기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곧 왔습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석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13달러에서 40달러로 뛰었죠. 3배 상승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석유 수입국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죠. 한국은 둘 다였습니다. 석유를 100%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야 먹고 사는 나라였죠. 치명타였습니다. 1980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6%.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고속 성장, 여기까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했죠. 기적의 종말.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조적 취약성 노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끝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판단이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는 나라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1970년대 중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했습니다. 석유값이 쌌으니까요. 세계 경제가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너졌죠. 멕시코가 그랬습니다. 브라질이 그랬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장하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외채 위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었죠. 정치적 혼란도 왔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한국도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갔죠. 정치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1979년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죠. 경제 위기에 정치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붕괴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진짜 시험대가 왔습니다. 성장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모든 것을 드러내죠. 시스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조가 단단한지 허술한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지 흩어지는지, 붕괴 직전에 보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 가동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4시간 돌아갔죠. 수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81년 수출액 210억 달러. 위기 속에서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료를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이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석유값이 오르자 중동 국가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건설 붐이 일어났죠.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만들었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누가 그 일을 따냈겠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갔죠.
사막이었습니다. 폭염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날씨였죠. 일하기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끝냈죠.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다. 새로운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24시간 공사였습니다.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판단했죠.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20년 전 학교부터 지었던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노동자, 계산할 수 있는 기술자, 도면을 이해하는 현장 관리자. 이들이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쓰고 있었다는 걸요. 다른 나라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투자를 줄였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더 빨리 움직였죠. 더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겠습니까?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재투자였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반도체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반도체요? 세계 최강자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이었죠. 기술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10년 이상 뒤처져 있었죠. 그런데 정면 도전이요?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삼성이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전자도 뛰어들었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을 투입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속도로 따라잡겠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공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삼성이 64K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했죠. 왜냐고요? 64K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256K였죠. 1메가였습니다. 일본이 이미 256K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준비 중이었죠. 기술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천문학적이었죠. 설비 투자도 엄청났습니다. 한 번 투자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기술이 바뀌죠. 뒤처지면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갑니다. 실패하면요? 회사가 무너집니다. 삼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자도 뛰어들었죠. LG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분산 투자가 안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죠. 그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중이었습니다. 올인이었죠. 미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1985년 256K 개발 성공. 1986년 1메가 개발 성공. 속도가 말도 안 됐습니다. 일본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선 앞서가기 시작했죠. 저는 공장 가동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4시간이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갔죠. 불량률 데이터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이 낮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조합이었습니다. 보통 빠르면 불량이 나옵니다. 정확하려면 느려지죠. 그런데 한국은 둘 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현장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공장에서 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했죠.
그리고 다음 날 같은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죠.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학습하고 있었죠. 일본 기업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정확하지만 느렸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뉴얼을 만들면서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 빠른 실행, 완벽 추구, 끊임없는 학습.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을 제쳤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았죠. 불과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술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계 1위였죠. 저는 그 순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착시도 아니었죠. 진짜였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제 분석 공식. 전쟁 더하기 빈곤 더하기 인구 과잉은 실패라는 공식.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패배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공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교육 더하기 속도 더하기 완벽 더하기 집중. 이게 한국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계를 봤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10만 명이 들어찬 경기장이었죠.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지연도 없었죠. 사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다. 올림픽은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단순히 경기장만 짓는 게 아닙니다. 도로를 만들어야 하죠. 지하철을 확충해야 합니다. 호텔을 지어야 하죠. 통신망을 깔아야 합니다. 모든 게 제 시간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선진국도 힘든 일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캐나다가 30년 동안 빚을 갚았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소련이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올림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사고 없이, 지연 없이, 완벽하게요. 16일간의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교통체증이 없었습니다. 숙박 문제도 없었죠. 통신장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운영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모두 영어를 할 수 있었죠.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정확했죠. 빨랐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였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올림픽.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죠. 한국의 조직력에 경의를 표한다. BBC가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평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나라도 아니었죠.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1960년대엔 비웃었습니다. 1970년대엔 의심했죠. 1980년대 초반까지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존중이었습니다. 숫자도 그걸 증명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953년 67달러였습니다. 1988년 5,000달러를 넘었죠. 75배 성장이었습니다. 35년 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수출액도 확인했습니다. 1953년 거의 없었습니다. 1988년 600억 달러를 넘었죠.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조 변화였습니다.
1960년대엔 생선과 가발을 팔았습니다. 1988년엔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고 있었죠. 기술 집약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OECD 가입,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감회가 깊었습니다. 1953년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선다던 나라. 43년 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더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줬죠. 동남아시아에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한국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배우던 나라가 이제 선생이 된 겁니다.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모델. 개발도상국들이 배워야 할 사례라는 겁니다. 교육 투자, 수출 주도, 기술 개발, 빠른 실행. 이게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40년 전 세계은행이 한국에 불가능이라고 했던 그 세계은행이 이제 한국을 모범 사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논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전략적, 체계적, 효율적. 세계가 말투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기 시작했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공식이었습니다. 전쟁과 빈곤에서 시작해도,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올바른 선택과 빠른 실행, 교육과 집중, 완벽 추구와 끊임없는 학습.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의심은 사치입니다. 그런데요. 1997년.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세계가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550억 달러였죠.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어요. 또 왔구나. 위기가 또 온 겁니다. 국제 언론이 반응했죠. 이코노미스트 표지였습니다. 한국의 몰락.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했어요. 아시아 금융 위기의 최대 희생양. 논리는 명확했죠. 외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단기 부채 비율이 높았어요. 기업들이 과도하게 확장했죠.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IMF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긴축 재정, 구조 조정, 기업 정리. 고통스러운 처방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오래 걸릴 것이다. IMF 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봤죠. 멕시코는 6년 걸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년 이상 고통받았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회복 중이었죠. 한국도 최소 5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집에 있던 금을 내놓기 시작했죠.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목걸이를 내놓았어요. 350만 명이 참여했죠.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놀랐어요.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개인 재산을 내놓는다고요? 이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보통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죠.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것부터 챙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움직였죠. 함께 모인 겁니다. 기업들도 움직였어요. 구조 조정을 받아들였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경쟁력 없는 사업을 정리했어요. 고통스러웠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8개월 후 2001년 8월 한국이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빨랐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숨을 멈췄어요. 3년 8개월이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5년, 10년 걸렸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직도 회복 못했죠. 한국은 4년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수출이 폭발했죠. 위기 중에도 수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어요. 반도체가 있었죠.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있었어요. 1990년대에 쌓아온 기술력이 위기에서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문화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휩쓸었어요. 한류라는 단어가 나왔죠. 처음엔 일본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었어요.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알겠는데 문화라고요? 제조업 강국이 문화 강국으로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었죠.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넘었어요. 세계 1위였죠. 한국어로 된 노래였습니다. 2020년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어요. 역시 한국어였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를 탔습니다. 기생충이었어요. 한국 영화였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깨달았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제조업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기술로 갔죠. 그리고 이제 문화로 가고 있었어요. 계속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읽었죠.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는지를 보여준 유일한 사례다. 유일한 사례라고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한국이 유일해요. OECD 보고서도 나왔죠. 한국의 성공 요인 교육, 기술 투자, 수출 주도, 빠른 실행. 제가 40년간 부정했던 그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려 하고 있었죠.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배우러 왔어요.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답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세요. 빠르게 움직이세요. 완벽을 추구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의 결과였죠. 운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자원이 없어서 사람에 투자했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어서 완벽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만족하지 않았죠. 제조업으로 성공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갔어요. 기술로 성공했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화로 갔습니다.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배웠죠. 계속 진화했습니다. 저는 27년간 실패한 나라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죠. 한국도 실패할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실패 공식을 깼죠.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이제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예외가 아니에요.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결과입니다.